안녕하십니까. 세무사 김정욱입니다. 저번 1강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2강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짧게 복습하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종교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과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구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과세 소득은 본인의 학자금, 그리고 식사 때 실비 변상적인 급여, 종교활동비, 사택 제공의 이익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비과세되는 금액은 한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종교단체는 설립 근거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있고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단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다른 절차 없이 지정기부금 단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종교단체를 세무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특정한 번호를 부여해 준다고 그랬죠. 우리 그 번호를 뭐라고 부르죠? 고유번호라고 하고요. 그 고유번호를 나타내는 증서를 고유번호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고유번호는 특정한 목적에 쓰이기 있는데 두 가지 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서류로 고유번호가 들어가고요. 신도들로부터 받는 보시나 시주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때도 역시 이 고유번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기부금에 대해서 넘어가겠는데요. 종교단체는 기부금에 대해서 세 가지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 가지 의무란 첫 번째,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기부자별로 발급 명세서를 작성 및 5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12월 31일부터 6개월 기한 내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다 수기로 하게 돼 있어서 조금은 복잡한데요.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납세 협력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올해 2021년 7월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기부자가 홈택스에 들어가서 전자기부금 영수증 사이트에 들어간 후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정보 제공에 대한 것을 동의한 다음에 종교단체에다가 통보를 해주면 이 모든 기부금 영수증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전산으로 관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월에 연말정산을 할 때,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누르면 기부금에 대한 모든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하는 제도라 특히 좀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힘든 제도일지 모르겠지만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적극적으로 계도하시면 이것은 종무행정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큰 기회입니다.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인의 소득은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고 하였습니다. 둘 중 선택해서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의무로는 다음 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2월에 이 원천징수는 급여 받는 사람의 급여액에 따라 똑같은 세금을 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소득세라는 것은 그 사람,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나이와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 정산했을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는 연말정산 신고서 및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연말정산이 다 끝났을 때 그 다음에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모든 종교인에 대한 세금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요. 종교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구분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출에 관해서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지출에 관한 것도 대부분의 경우가 아마 종교인에 관련된 것일 겁니다. 종교인에 관련된 것을 관리할 때 두 가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장부에서 종교인 계정을 써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개의 장부를 써서 아예 종교인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장부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종교인 회계를 이용해서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한 거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방세 중 취득세입니다. 근데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세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 취득세의 중과세율이라는 것이 생겨서 이것 때문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에 따른 부동산 단계에 따라서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고요. 보유 단계에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분했을 때, 그러니까 양도를 하는 경우는, 개인이 양도를 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되겠고요.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는 법인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상양도인 경우 이런데요.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있죠. 양도란 말이 좀 그렇지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증여가 있고 상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 받는 사람 우리가 수증자라고 부르거든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이 난 경우, 자, 상속이 났을 때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돌아가신 분을 우리는 피상속인이라고 부르고요. 돌아가신 분들의 배우자나 자식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 재산을 받는 분들을 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토픽 취득세로 들어가겠습니다. 취득세는요, 취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세라고 말씀드렸죠. 자, 세금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가 있고요. 그러니까 국세는 세무서와 관련되어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관리하는 세금입니다. 자, 여기서 취득세라고 했으니까 취득에 관한 세금이라고 했는데요. 그 취득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은 매매나 교환, 상속, 증여, 기부, 현물 출자, 건축, 원시 취득, 승계 취득으로 인해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다 어려운 단어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현물 출자라는 단어하고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현물 출자라는 것은 자, 법인이 설립됐을 때 법인은 기본적인 재산인 자본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자본금은 일반적인 경우 주주들이, 발기인들이 출자를 할 때 현금으로 출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예외적인 경우로 주주가 건축물, 부동산이나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권리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 법인에게도 취득세 부과 대상 의무가 발생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용어 중에서 생소한 용어가 우리가 원시취득이라는 것과 승계취득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원시취득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새로운 것이 생긴 겁니다. 새로운 것이. 예를 들어서 자, 공유수면, 바다가 있는데 바다를 매립해서 토지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원래 그 토지가 없었죠. 근데 새로운 것이 발생됐을 때 그런 것들을 원시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건축하는 경우가 있죠. 자, 건축을 했을 때 나대지에 건물을 세웠을 때 처음엔 건물이 없었죠. 근데 거기에 건물을 세우면 새로운 것들이 생긴 거니까 이런 것들, 없던 것이 발생되는 경우를 우리는 원시취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승계취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승계취득은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가 A에게 있었던 권리가 B에게로 넘어가는 것, 이런 경우를 우리가 승계취득이라고 하고요. 제일 흔한 경우가 매매겠죠. 매매가 제일 흔한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상 취득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사실상 취득은 뒤에 나옵니다만 등기 등록 등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건이 중요한데요. 실질적인 사건이란 뭘까요? 대금 지급이겠죠. 대금 지급을 했는데 아직 등기 등록이 특정 상황에 의해서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 등록은 중요하지 않고요. 대금이 지급돼서 사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이때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간주취득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간주취득은 좀 다르게 권리의 변동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의 지목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토지의 지목은 뭐 전이 있고 답이 있고 과수원이나 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전 답이 대지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생길까요? 형질 변경이나 지목 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지목이 바뀔 수 있는데 지목이 바뀌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로 가액이 증가합니다. 가액이 증가한 경우도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건물의 개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층짜리 건물을 2층으로 증축을 했을 때 가치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점주의 주식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매매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은 첫 번째로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종류로선 토지와 건축물이 있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서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목이 있습니다. 임목은 뭐냐면 나무입니다. 나무인데요. 토지에 부착된 수목 집단을 우리는 임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임목도 등기를 하게 될 수 있고요.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와 별개의 거래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에 붙어 있는 나무도 등기를 하면 별개의 재산으로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로 권리가 있는데요.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골프역. 자, 광업권은 뭘까요? 특정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어업권은 바다나 강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고요. 양식업권은 역시 바다에서 양식을 할 수 있는 권리죠. 그 다음으로는 권리로서 특정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여기 이렇게 뾰져나오는데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자료에는 똑바로 되어 있을 겁니다. 특정한 시설을 배타적으로 쓸 수 있는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요트 회원권들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납부 대상자입니다. 자, 과세 대상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취득세고요. 등록 등기와는 역시 상관이 없이 사실상 취득이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과세 대상 금액입니다. 즉 과표라고 부르는데요. 과표란 과세 표준인데요. 세율을 곱하게 되는 대상 금액을 우리는 과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과연 지방세에서 취득세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느냐?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의 가액. 예를 들어서 매매인 경우는 어떨까요? 계약서상의 매매 대금이겠죠. 그런데 취득하는 사람이 취득 금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신고 금액을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돈이 이동되지 않는, 자금의 흐름이 이동되지 않는 무상의 이전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요, 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거래 대금으로 하든지 아니 거래 대금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는 시가 표준액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럼 이 시가 표준액은 무엇일까요? 시가 표준액은 주택의 경우 매년 4월 30일에 공시되는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 주택 가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4월 30일 기준으로 매해마다 시가 표준액이 발표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무상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라는 건 선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서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4월 30일 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4월 30일 전에 만약에 증여 계약을 한다면 취득세를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증여를 계획하신 분이라면 4월 30일 이전에 증여 계약을 하시고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취득세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취득세율에서 주택을 먼저 제외하고 주택 이외의 부분을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택 이외의 취득세율로는 종류가 있고 취득세가 있고 취득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에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가 합쳐서 합계로 이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 이외의 경우는 주택 이외의 매매인 경우 취득세가 4%이고 나머지 두 개 합쳐서 총 4.6%의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 농지가 있는데요. 취득세 중에서 가장 세율이 낮은 게 농지입니다. 저번에 굉장히 농지 취득 때문에 말이 많았죠. 농지는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을 상대적으로 좀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끼리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농사를 짓는 아버님이,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이 자식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농지가 매매인 경우 취득세가 3%이고 나머지 거 합쳐서 3.4%의 취득세율을 부과하게 됐고요. 상속으로 인해서 농지가 취득하는 경우는 더 낮습니다. 취득세를 2.3% 제일 낮게 그 세율이 적용되어 있죠. 해서 총 토탈 2.56%의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수 취득이라고 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그때를 원수 취득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2.8%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 중에 농지를 제외한 기타인 경우 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서 총 3.16%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여인데요. 증여는 취득세가 3.5%에 나머지 두 가지가 합쳐져서 총 4%의 취득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느냐? 납부 기한은요, 물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할 때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꼭 첨부하셔서 등기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 시기가 또 중요하겠죠. 취득 시기는 유상거래인 경우와 증여, 상속, 신축 등의 경우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증여인 경우,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이고요. 상속은 상속 개시일입니다. 이 상속 개시일은 돌아가신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축으로 원시 취득하는 경우는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 사실상 수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그러면 제일 흔한 경우가 아마 유상거래, 매매일 경우인데요. 매매인 경우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실제 잔금 지급일, 그리고 등기 접수일 중 제일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아주 흔하지 않은 경우지만요. 잔금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두 분 사이, 매도자와 매매자 간에 어떤 계약이 맺어졌겠죠. 어떤 특정한 사연이 있어서 등기가 먼저 선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대금 지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60일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택에 대한 취득세 기본세율입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의 취득가가 6억 이하인 경우 취득세율은 1%입니다. 그리고 6억 초과분부터 9억 원 이하까지는 1.01%에서 2.99%까지 단계별로 세금이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9억이 초과되는 경우는 취득세율은 3%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럼 이제 궁금하신 게 6억부터 9억까지는 1.1%에서 2.99%라고 했는데 이 취득세율을 계산하는 법이 좀 지워졌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그 자료에는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취득세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취득세에다가 취득가액에다가 2배를 해줍니다. 2배 해준 금액을 3억으로 나눕니다. 그 금액에서 3을 빼주면 취득가액과 취득세율이 나오는데요. 이 숫자가 떨어지는 예가 딱 7.5억입니다. 7억 5천만 원인 경우 이게 세금이 딱 떨어지는데요. 자, 7억 5천만 원에 2배를 합니다. 그럼 얼마죠? 15억이죠. 15억을 3억으로 나눕니다. 그럼 5가 되죠. 5에서 3을 빼주니까 2%입니다. 즉 7억 5천만 원짜리 주택을 유상으로 구입했을 때 취득세는 2%가 되겠습니다. 근데 나머지를 계산하시게 되면 당연히 소수점이 발생될 겁니다. 소수점이 발생되는 경우는 소수점 5자리 이하를 반올림한 다음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기본세율이었거든요. 작년까지는 이 기본세율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8월 12일부터는 개인의 특히 다주택자들의 경우 유상거래에 있을 때 취득세율이 변동되었습니다. 취득세율이 높아진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때 취득세율, 주택의 취득세율을 계산하는, 적용하는 방법은 일단 두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변수를 보신데요. 일단은 주택수를 보시고요. 그 주택이 어디에 소재하는지, 소재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이 1주택이면서 조정지역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수가 2주택이면서 조정지역에 존재한다. 즉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할 때부터는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은 취득세율이 기본세율이 아닌 8%를 적용합니다. 굉장히 크죠, 이게. 최대 냈을 때 3% 내던 것을 8% 낸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2주택을 가진 사람이 조정지역에 주택을 하나 추가 더 구입하는 경우는 이때부터는 취득세율이 12%로 증가합니다.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자, 비조정지역인 경우는요. 1주택에서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지만 3주택부터는 8%, 그 다음에 4주택 이상의 경우는 12%입니다. 자, 이때 기준이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8월 12일을 기점으로 합니다. 자, 이때 들어간 게 조정지역인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제가 부동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줬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갑자기 소재지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공고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황당하고 억울할 수가 있죠. 만약에 조정 지역으로 공고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더 낸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그래서 구제책으로 만약에 조정지역으로 공고되기 이전에 계약을 했고 그거에 대한 계약금이 상대방에게 이체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조정지역이 아닌 그 전에 취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취득세의 경우는요, 세무사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택을 거래해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주택의 취득세에 관련되는 업무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행을 해주시는데요. 그때 그냥 1%에서 3% 정도 내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별로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거나 그거를 걱정하시는 분은 드물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득세가 최대한 12%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취득세가 부동산, 특히 주택을 구입했을 때 굉장히 고려해야 될 만한 요소가 되었다는 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그럴 때 예전에는 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가 얼마 나옵니다라는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제는 취득 시점부터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라는 걸 꼭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택을 구입하셨을 때 아마 주택을 구입했을 때 대부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거치겠죠. 공인중개사들이 계약할 때 그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세금을 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요. 그때 반드시 내가 현재 주택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취득세가 얼마 될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십니다. 생각보다 취득세가 더 나와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려면 항상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가 현재 주택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그 4단계로 총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내가 살려는 주택이 중과 제외되는 주택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중과 제외된다는 얘기는 내가 아무리 주택이 많아도 이 주택을 살 때만큼은 기본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그 주택 수를 계산하는데 무조건 주택 수를 개인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계산을 합니다. 세대가 있고, 그러니까 세대를 확정 지어야겠죠. 세대를 확정 지은 다음에 그 세대가 과연 주택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세대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에 그 1세대가 가지고 있는 총 주택수를 카운트하게 됩니다. 이때 카운트할 때 무조건 다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중과되는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 주택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택이 어느 것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되는 게 중과 제외 주택이 있고요.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주택을 살 때 지금 사려는 주택이고요. 중과 대상 제외 주택은 이미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서 중과되는 숫자에서 빼줘야 되는 주택입니다. 두 가지가 사실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지만 다르니까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사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대상에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는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취득세, 첫 번째 1단계라고 말씀드릴게요. 중과 제외주택입니다. 자, 1단계인데 이 주택들은 내가 기존에 아무리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중과를 하지 않고 1%에서 3% 세율을 적용하는 주택입니다. 첫 번째로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주택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어린이집. 왜 이런 경우 있죠? 아파트인데 1층을 어린이집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린이집은 교육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공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어촌 주택이 있는데요. 농어촌 주택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지가 66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다음에 건물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시가 표준액이 6,500만 원 이하인 이런 농어촌 주택인 경우 취득할 때 기존의 주택이 몇 채 있던 간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4원형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때도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들 취득세에서 중과되지 않는 주택들은 1%에서 3%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